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날씨 부분인데 오시느라 되게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저는 노이즈 교사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잘해주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딱 적혀 있는 사회성 부분을 가장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이제 또래 관계랑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고 키워주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사실은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잘 이제 지냈었는데 사회적인 흐름이 조금 변화되다 보니까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육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성을 증진시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사회성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지 사실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다양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이제 사회성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자녀가 아직 유치학이신 분 계실까요? 계세요? 아직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 있으시고 중학생 있고, 네. 중학생. 이 초등학생이세요. 초등학생이시고요. 아 진짜요? 그러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나중에 손주 도 있고요. 네, 요즘은 가족 모두가 사실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 사실 사회성을 연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하나인 경우 대부분 다 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를 낳는 이유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실컷 해주려고 사실은 이제 하나 정도 이제 낳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했던 연령대랑 차이가 있어서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니 군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요? 군대에서 되게 걱정돼요. 네. 직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사실 걱정이 돼요. 직장 내 노릇도 많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부모가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기는 사실은 청소년까지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인간의 발달은 이제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노화되고 쇠퇴되는 순간까지 저희는 발달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체적인 발달은 멈출 수 있어도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인 발달은 사실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가족이랑 같이 살고 저 또한 경력이 15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아직까지 저를 양육을 하고 계세요. 불효녀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로 상보적으로 발달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사회성을 구성하는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지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자존감, 정성 이렇게 4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서 부모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요소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정성, 또 자존감. 또 없으세요? 사실은 4개 다 영향을 미쳐요. 4개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정서와 자존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면은 인지 능력이라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IQ를 의미를 해요. 그다음 지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인지 능력은 사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가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IQ는 사실은 인지 능력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IQ는 인지 능력 플러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인지 능력은 말 그대로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공부. 네, 학습. 학습. 네, 맞아요. 학습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다들 하시는 게 뭐예요? 유치원 갔다 오고, 어디 학원 보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열심히 시키시죠. 사실은 저희가 지능 검사를 할 때도 학습적인 영역을 두 가지로 측정을 해요. 하나는 반복된 학습, 즉 이제 학원이나 어디서 열심히 배우고 습득한 걸 얼만큼 배우고 있느냐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하느냐,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인지 능력이 높다 또는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100점을 받고 하나 틀리면 좀 혼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학습이든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들 또는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서 체험학습 가죠.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얘가 얼마큼 많이 보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왜 갔다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엄마 오늘 갔는데 공룡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발자국이 언제 생겼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책으로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 번 가서 봤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습득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 능력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성적이 좋다 나쁘다로 이제 우리가 인지 능력을 보기보다는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어느 정도로 습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얘가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꼭 결과물로 보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반복을 10번 해서 습득하는 아이와 9번만 반복해서 습득하는 아이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잠재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네요. 즉 이제 사회성이 좀 높다 또는 사회성이 이제 빨리 습득을 한다 하려면 인지 능력이 조금 높은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공부 못해도 친구들과 엄청 잘 쓰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회성이 낮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면모에서 좀 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습득한 것들을 그대로 그것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은 2야 이걸 배웠어요. 근데 빵을 하나 줬는데 하나 더 줬어. 너 몇 개 있어?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활용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보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적과 인지 능력 꼭 비례하느냐? 사실은 비례를 하죠. 인지 능력이 좋으면 성적이 높긴 하겠죠.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습을 하는 데는 다른 인지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이 필요하기도 해요. 주의력이라던가 아니면 해석하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내 것으로 녹일 능력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실 비례를 하기는 하죠. 근데 성적을 인지 능력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오셔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특히 한 4학년쯤 되시면 오셔가지고 얘가 공부를 안 해요. 또는 엉덩이가 책상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오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오시면은 그래서 얘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능 검사 하고 싶다고 오세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명석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왜 성적이 안 나오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 아니면 주의 집중 아니면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이제 부모의 역할
영역이 조금 줄어드니까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죠. 아까 어머님 이제 회사에서도까지 연결이 될 것 같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나아가느냐가 사실은 사회성과 많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발달센터에 있다 보니까 ADHD인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행동이 좀 과잉되기도 하고요. 또 감정을 수두르거나 참거나 견디는 힘들이 사실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저기를 걸어가는 건데 가면서 물건 떨어뜨리고 막 친구 발 밟고 막 이제 발 벌리면 발로 차고 뭐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거 몰라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있어서 찬 거예요. 또는 그냥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억이 없기도 해요. 그랬는데 친구가 야!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 친구도 이제 같이 몇 번 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즐거운 마음이 이제 통제가 안 돼서 계속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아이가 가해죠.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야 미안해 나 못 봤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얘네는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왜 나한테 그래? 나 그냥 지나간 건데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좀 발생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미워해. 나를 혼내. 어른들이 누구야 이리 와봐 라고만 해도 왜요? 도망가거나 싫어요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점 이제 뒷걸음질을 친다던가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야 라고 하고 이름을 부른 그 순간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거죠. 나를 분명히 혼내려고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잔소리를 하려고 나를 부른다라고 상황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요? 피하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근데 으악 소리 지르고 그냥 가요. 치료실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무리 착한 목소리로 불러도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반대로 칭찬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제 늘 격려를 받거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누구야 부르면 뭐 좋은 거 생길 것 같아서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좋은 거 생겨서 네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는 그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부모가 아무래도 일관적인 어떠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녀를 양육을 다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그 일관적인 양육 아마 언제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참 힘들어요. 그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더 뒷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아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들. 그 사람의 의도가 그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부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물론 혼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혼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대안 행동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만 불러도 나를 혼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고가 유연하게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의 정답이에요. 근데 이름을 불렀을 때 저 사람 표정을 보니 별로 화가 안 난 것 같아. 그리고 막 뭔가 좀 나를 반갑게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좋은 거를 뭐 칭찬을 주려고 그러나, 나를 뭐 나한테 할 말이 있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는 학교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연구만 하고 뭐 책만 보고 근거만 찾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유효성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이 아니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거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원래 사람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저의 장점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준다였는데 요즘에는 책밖에 못 읽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해요. 이렇게 나이를 먹고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고 유연성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똑같은 어떠한 이 해석 또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다양한 대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시키셔야 돼요. 이제 저희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성이 부족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빌려줘 이런 거 말로 하라고 막 시켜요. 왜냐하면 그냥 손으로 휙 뺏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친구들이랑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빌려줘라고 이야기해. 선생님한테 해봐. 좀 빌려줘 이러면은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줘요. 그럼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학교 가면 친구들이 빌려줘 한다고 빌려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빌려주면 싫은데? 이거야 뭐 됐어 가 뭐 욕하는 친구들 그러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대안 행동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국은 유연성이랑 관련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집에서도 보통 이제 안정적인 양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뭘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들어준다던가 말로 하면 이제 뭐 해결을 바로바로 해준다던가 하는데 엄마가 뭐 친구들 좀 싫어 이거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구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방법도 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요리 치료를 할 때 만들기 같은 거를 해요. 너가 나한테 설명해줘 이래요. 그러면 네 아이가 열심히 설명해줘요. 근데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자르다가 그 왜 풀칠에 접어서 풀칠하는 부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쑥 잘라버려요 그냥. 네가 자르라고 그랬잖아. 이거 어떡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풀칠할 때는 그때 찾아요. 선생님 왜 이거 없어요? 몰라. 네가 아까 자르라고 그래서 선생님 잘랐는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종이 사이에서 이제 막 그 잘라져 나간 그 부분을 발견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종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 이거 정말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저런 유연성이 이제 좋은 친구들은 선생님 그러면요 스케치 테이프 있어요.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스케치 테이프 없어 제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짜투리 종이를 뒷부분에 이렇게 대어가지고 연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약간의 상황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도 사실 조금 필요하세요. 근데 아이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모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는 애는 이제 몰라요. 애는 이제 너무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잘났다고 이제 난 이거 망했다고 못한다고 이제 막 울어요. 엄마한테도 그러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몇 번을 해보고 얘가 도저히 그걸 생각을 못하는 아이인 것 같다. 아니면은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아이인 것 같다. 왜냐면 그리고 조금만 망가져도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나 좋은 생각 있어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애들이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해결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적절한 모델링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도
우리가 이제 40년씩 살았잖아요. 50년씩 살고. 나도 나만의 방식이 사실 조금 갇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나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주변한테 우리가 물어보죠. 조언을 구하고 나면 알고 나면 또 저희도 이제 그게 유연하게 대처가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갇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경직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연령이 있는 중학생 이상의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거 옳은 방법이 아니야 라던가 뭐 이제 잘못된 방법, 엄마가 생각할 때 뭐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안 되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도덕적 가치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타인을 위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으니까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런 게 당연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사용해 보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자존감이에요. 이게 급하게 진행이 되죠.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말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제가 엄청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 정도 성도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고 개별적으로 조금 다른 고민들 또는 다른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서 지금 급하게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자존감 보통 사람들이 자존감 뒤에 무슨 말을 붙여요?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럼 자존감이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게 사실은 자존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평가가 높고 낮을 수 있겠죠, 그렇죠? 긍정적일수록 높은 거고 부정적일수록 이제 우리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감과 자존심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말들이세요.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긍정적인데 하나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그렇죠? 제가 제목이 자존감이라고 정했으니까 자존감이 당연히 긍정적인 거겠죠, 그렇죠? 자존감은 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또는 나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꼭 사람들에게라기보다는 나의 가치가 어떠하냐라고 스스로 내리는 평가예요. 자존심은요, 내 가치에 대한 수반되는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높다라고 우리가 말 안 하죠. 자존심은 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 감정이 얼마나 강하게 오느냐, 지는 거 싫고, 나 이기고 싶고, 근데 보통 자존심 세다 할 때 뭐예요? 나 이기고 싶은데 어때요? 실제 능력은? 안 될 때. 자존심만 세가지고. 이런 말 쓰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래서 자존심 같은 경우는 평가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어요. 내가 남한테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겠죠. 근데 자존감은 내가 졌지만 나 열심히 했어. 이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애인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 기준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나를, 그래서 그런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기 딱 적혀있죠. 존재, 나라는 사람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나의 살아있는 거,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기가 심리 내적인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자존감 높여주려면 칭찬 많이 해주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저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한참 막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지금 저한테 칭찬 별로 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을 그러니까 뭐 키우는 동안 또는 현재 나 좀 많이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안 하세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칭찬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못한 걸 일부러 저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되게 웃기죠. 나 못했는데 왜 칭찬하지? 그런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못한 걸 칭찬을 하셨나요? 아니요. 못한 걸 칭찬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럼 기준이 조금 낮아서 아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좀 낮아서? 아이가 생각하는 기준이 높고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았다는 거겠죠.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면 애들이 나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주어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다? 지금 비꼬는 건가? 더 잘하라고 저렇게 말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할 때 그런 해석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사실은 칭찬 요즘은 저런 말은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혼도 많이 나고 굉장히 맞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 엄청 엄하시거든요. 경상도 중에 대구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런가? 아주 엄격했어요. 엄격해서 굉장히 많이 혼도 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뭐 혼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무렵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칭찬하지 말라고 해요. 칭찬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할까요? 격려.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격려와 칭찬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준과 아이의 기준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70점만 받아도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애는 막 90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한 76점 받았어요. 야 잘했다. 아빠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하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이걸 보고 잘했다고 그러면 내가 뭐 바본 줄 아나? 뭐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애들이 와서 청소 상담을 해보면 애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50점 받았는데 엄마 잘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50점이면 이제 요즘 그래도 평균이 한 7, 80 정도는 학교에서 보통 평균을 맞추니까 50점이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더 기분 나쁘고 짜증나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을 다양하게 하죠 애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아이를 충분히 격려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원하는 결과만큼 안 나와 좀 속상하겠다 라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칭찬해줬다면 무조건 또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때 제가 뉴스에서 봤었는데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학부모가 이제 사설 이제 교육기관에 이제 요청하는 거죠. 얘가 여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좌절감을 경험한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니 시험 문제를 쉽게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까요? 성공 경험을 한다고 무조건 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애들도 안단 말이에요. 이거 틀리면 나 진짜 바보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다 이야기를 해요. 와서 그 문제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 경험을 줄 때에도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 거 또는 칭찬을 하실 거면 얘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큼 노력했느냐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그 너무 쉬운 그 시험에서 얘가 96점을 받았다고 칭찬해 준다고 해서 얘는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 세지겠죠. 나 원래 이거 이렇게 잘하거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했을 때 자존심만 높은 친구들은 공정한 경쟁
그 경쟁을 했다가 점수가 또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좌절해요. 처음엔 자존심 부리죠. 아니야 나 원래 90 몇 점 받았는데 아니거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절망해요. 그래서 네가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는 90점 받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76점 받았어요. 엄마가 보기엔 70점만 넘었으면 됐지 잘했어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애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많이 애쓰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더니 네가 생각한 것만큼 안 나와도 너 진짜 속상하겠다.